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위당의 호태왕 원정군 도해설이 사실이라면 이라고 하는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듣고 나시면은 우리 고대사가 상당히 엄청난 대하 드라마가 있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쾌한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 호쾌한 감정이 코로나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려봅니다. 이 연구를 제가 하게 된 배경은요, 최근에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 아베 정권 배후에서 수출 규제 등 신정한론식 한국 때리기를 고집하는 일본의 그 토속 종교 신도를 배경으로 하는 우익단체 일본회의 내부에서 작동하는 우월주의 한일관계 정체성의 근저에 그 아주 밑바닥에 임나일본부설이 일종의 기억의 역사 기제로 작동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19세기, 20세기 정한론의 상상의 근거로는 누구나 다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은 사만경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나일본부가 다른 말로 하면 사만경영설인데요. 이것이 고대 이 사만경영설의 끈질긴 역사 지형의 유산이 지금도 어쩌면 아주 근저에서 보이지 않는 무의식과 의식의 정체성 요소로 일부 작동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최근에 그 왼쪽 이 세미나도 있고 오른쪽에 감사원에 청구하는 게 있는데 그 시청자 아니고 전국의 회원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일본 고고학계에서도 임나일본부설은 근거가 없다라고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총론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하지만 강론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의 징검다리 혹은 디딤돌 혹은 이제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임나가 가라다, 임나가 가야다 혹은 가야가 임나했다라고 하는 임나이콜 가야설을 지금 여전히 그와 같은 전제하에서 한국 한일 고대사를 연구하는 일부 학설들이 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소수의 학설에 머무르지 않고 금년에 국립박물관에서 그 전시하는 내용에서 그게 섞여 들어감으로써 이것이 상당한 어떤 반발을 일으켰고, 그래서 시민단체가 지금 감사원 청구를 하고 있고 국회 이 감사 청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도 일부 연루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연구 배경은 저는 평소에 호태항배를 즐겨 읽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조금 연구했던 전쟁사 혹은 군사학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해석이 여러 군데 발견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취미 아닌 취미로 2006년 규슈대학교 교환교수 갔을 때부터 벌써 14년이 흘렀네요. 대마도에 5번 현지 조사를 하고 또 이 현해탄 대한해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좀 검토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위당 정인보 선생이 이미 30년대 그 다음에 출판은 1946년 했는데 호태왕 원정군이 바다를 건너서 공격했다라고 주장을 한 논문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3판으로 이제 최근에 출판된 게 이게 바로 정인보 선생의 조선제왕군인데 이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전혀 엉뚱한 상상을 한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는 정인보 선생의 호태왕 원정군 도해설이 과연 사실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사실이라면 동북아 역사 지형에 어떠한 함의가 있는가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현대 한일 관계에도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연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두 가지 연구 배경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자, 이게 바로 그 문제의 호태양비 중에서 원정 기록이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0년 경자년에 보기 5만을 보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또 이 토론자 선생님 두 분하고 집중적으로 해부해보고 싶은 8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보이시나 글자가 배급 추지 임나가라, 요 문장을 한번 해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을 상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과연 임나가 가야 땅에 있었는가 아니면 한반도 밑에 대마도나 규슈에 있는가를 규명하는 상당히 결정적인 열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왜 그런 건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호태양비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이 수군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리수는 한강으로 보고 있는데 호태양 원정군이 아리수를 건너는 등 이럴 때 수군을 원정군에 편성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군이죠. 보병과 육군과 수군이 합동 편성된 원정군을 그 시대에 이제 동원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정인보 선생은 어떤 주장을 하셨냐면, 정인보 선생은 당대의 우리 최고 수준의 한학자 아닙니까? 한문 한문 그야말로 정인보 선생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뤘던 분인데, 정인보 선생 아무리 내가 읽어봐도 이 도해파, 바다를 건너서 깨부셨다라고 하는 도해파 문장의 주어는 왜군이 아니라 고구려군에 대한 문맥에 맞는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군이 오는 것을 굳이 바다를 건넜다는 도해라는 표현을 쓸 리가 없으며, 바다를 건너 쳐부쉈다는 것은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왜를 쳐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생각에도 일본 참모본부와 일본 학자 주장대로 만약 그게 일본이 왜가 건넜다고 한다면 그거는 상식에 좀 부합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도해파, 이 아주 장쾌한 느낌의 표현을 고구려의 적의 그 기동작전에 표현하기는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라는 느낌을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전공기에는 부합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튼 정인보 선생은 명확하게 이 호태양비의 대부분의 문장의 주어는 고구려고 하기 때문에 도해파, 바다를 건너서 이제 400년에 호태양비를 보면요, 4번의 이제 접전이 있었습니다. 396년, 400년, 404년, 407년. 근데 이제 396년은 백제 왜 연합군하고 싸웠고, 그때 백제가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후방에서 백제를 도와서 백제를 살려보려고 하는 왜군의 교란 작전이 등장합니다. 400년, 404년, 407년. 그래서 400년 1년 전에 신라 왕이 싹싹 빌면서 호태양한테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밀계를 보냅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우리 기병이 갈 테니까 호스트 네이션 서포트를 준비해라, 현지 접수국 지원, 아마 기병에 필요한 먹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하라라고 했던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400년, 404년, 407년 왜군하고 집정. 이 정인보 선생의 이 학설에 의하면은 호태양 원정군이 바다를 건넜다까지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와 관련된 좀 더 이 방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소개시킬 내용은 배급 추지 임나가라를 좀 정밀하게 해석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만의 기보병 부대가 이제 신라 영역 내에 왜군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점령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착하자마자 막 가는 곳마다 격파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왜군이 밀렸겠죠. 밀려면서 어느 시점에 제가 봤을 때는
방어 전투력 임계점을 넘은 것 같습니다. 왜군의 방어 전투력 임계점이 넘다 보니까 등을 돌리고 후퇴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등 돌릴 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왜군 입장에서 이 한반도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배를 타고 넘어온 왜군 입장에서 후퇴를 하려면은 이 기동력이 우수한 기마 부대는 당연히 기동성이 우수하죠. 기동성이 우수한 고구려군이 있는데 육상으로 평지로 후퇴한다면 그건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또 산으로 도망가면은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그렇다면은 그때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왜군한테 합리적인 행동은 상륙 철수, 즉 상륙했던 배에 다시 올라타서 도망가는 게 도주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우리 세미나 때 해병대 사령부의 윤원구 교수도 동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군의 전진기지인 대마도로 후퇴해서 보급을 정비하고 증원해서 전투력을 복원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 보이시는 배, 급, 추지, 임나, 가라 이걸 좀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그 일부 학기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신라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임나는 가야였다라고 보는 분들은 요 일대에서 전투를 하다가 왜군이 가라국, 다라국, 아라국 혹은 가락국으로 후퇴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들 중에 하나가 임나 가라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록을 보면 왜군은 기마 부대가 기보 부대가 아니라 보병 위주로 편성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도 왜군이 그 보병이 꽉 차 있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바다를 건너서 기병을 싣고 올 만한 능력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다른 삼국사 기록에도 왜군은 산악지역을 타고 보병들이 금성, 경주를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병은 없었다는 겁니다. 기병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구려군이 이제 우월한 전투를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기보 5만을 이제 원정으로 편성을 했겠죠. 그 다음에 현지에서 말을 이제 병참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어떤 우호적인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396년에 호되게 백제가 망했기 때문에 한반도는 왜군 입장에서는 적대적인 호스타일 에리어입니다. 적대적인 지역인데 적대적인 지역에서 군수 보급이 안 되는데 말까지 동원해서 들어올 수는 없다라고 본다면 왜군은 보병 위주만 편성이 되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구려군은 보기 5만, 보기 5만의 기동성을 맥시마이즈 하려면은 말 2만 5천 마리, 보병 2만 5천 마리 하고 중간에 갈아타면서 오는 게 최고 속도를 내겠죠. 하지만 뭐 말이 몇 마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만 마리가 될지 혹은 뭐 5천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구려군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기동성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군이 육로로 전력 질주 퇴각할 경우 우리가 기병 속도를 보통은 경마에서 660에서 70km가 나오는데 기병 속도를 최대한 낮춰봐서 30km 치고 왜군의 보병 속도가 최대한 죽기살기로 뛰어서 10km라고 해도 우리가 배급 추지를 했을 때는 분명히 적이 접전 혹은 대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방향을 들어서 후퇴한 거니까 최소한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가시거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최대한 이제 널리 봐서 10km 정도 이격돼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고구려 기병이 도주하는 외 보병을 추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초등학교 산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30분이면 추격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기병이 있는 고구려군을 상대로 해서 왜군이 후퇴할 때는 육지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후퇴하면 그건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인 거죠. 근데
기존 학계에서는 신라 경내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왜군이 도망갔는데 임나가라가 가야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제 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이면은 기병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는 5km. 5km면 고구려 기병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들이 이제 임나라고 쳐도 여기 보시면은 가락, 비사벌, 다라, 가락 이런 것들이 임나라고 쳐도 사실상 5km면은 거의 상대편 전략 중심에 가까이에서 싸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상 이 신라군이 자기네 안보가 아주 위중했기 때문에 SOS를 친 것하고는 모순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경주 근처에서 전략 중심으로 가까운 데 싸우다가 도주했다 그러면은 이 거리로 보면은 보신 것처럼 경주 김해가 75km, 경주 창녕이 74km, 경주 고력이 85km 이렇게 이격이 되어 있는데 상대편 전략 중심에 5km만까지 임박해서 전투가 벌어져서 거기서 후퇴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호태항비에 있는 신라가 절박한 안보 위기에 있었다고 하는 기록 내용과는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봐서도 육상으로 지상에서 후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다음에 어차피 육상으로 후퇴하면은 고구려군이 이제 전략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 비합리적인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왜군은 대치하고 있다가 몇 번 패배한 다음에 후퇴하다가 이제 해안에 있었던 자기네 선단에 타서 이제 후퇴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군은 들락달락 현해탈만에 넘었지만 고구려군은 이렇게 주로 이제 기마부대이기 때문에 기보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도양 작전을 별로 안 해봤는데 그런 고구려군도 도양 작전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윤원구 교수가 지난번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봤을 때 660년 당나라 대군이 서해 도해 상륙도 있었고 400년 전후에 왜군에 계속 도해했듯이 고구려군도 자기가 장악했던 어떤 신라군이나 백제의 수군을 앞세우면 이용하면 현해탄을 극복 가능한 현해탄은 당시에 충분히 극복 가능한 해양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해탄의 대한해대 도양작전 환경평가를 보면 고구려 원정 가용병력 보병과 기병 5만 명 중 2만 명만 편성해도 이 전투력 유지를 하면서 도양 원정 작전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선박은 대략 200~300척이면 원정군 이동 수단이 될 수 있고 대한해협은 가시거리 이내이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는 거죠. 보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직선거리로 약 50km고 이제 거제도 출발하면 10시간 내에 고대에도 도양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녹군뿐만 아니라 해풍과 해류를 이용하면 충분히 이제 대륙에서 내려온 고구려군도 도양 작전이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 원정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수군을 편성한 의도가 뭐였을까라고 봤을 때 호태양 원정군이 390년부터 수군을 포함시킨 것은 애초에 대마도와 규슈의 왜군 후방기지까지 섬멸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장거리 육로 원정도 무리인데 기마부대가 주력인 부대 운영에 있어서 저령의 원칙에 어긋나게 수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원정군 편성할 때 바다를 통해서 우회해서 기동하는데 상당히 탑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비용도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근데 굳이 말 타고 육로를 내려올 수 있는데 수군을 편성했다면 애초에 배후에 있는 대마도나 후쿠오카의 전쟁기지를 섬멸할 거를 작전 소요, 리ኳ이먼트로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제의 충직한 동맹군인 왜군의 후방기지, 여기서 말하는 후방기지는 대마도나 이키섬이나 혹은 후쿠오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후방기지를 섬멸하지 않으면 이 호태항비에는 명확하게 사해를 평정했다, 이 패권국이 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려가 사해를 평정했다고 하는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태항비에 있는 전쟁 목표 천하를 평정하는 거라고 하는 그 기록과 우리가 기존 학계에서 알고 있는 이 호태항비 해석, 즉 이제 왜군의 후방 전쟁기지까지는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해석은 정합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정합성이 떨어지는 것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호태항비가 과장했다, 사회평정이라는 기록 자체가 과장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당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금성문으로서 한다면 사회평정과 어울리는 정합성 있는 전쟁 목표는 백제를 끊임없이 후방에서 지원하는 이제 동맹군의 전진기지까지 섬멸해야지 전쟁 목표를 달성한 걸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왜군이 4번이나 동원되는데 뒤에 3번 전쟁은 끊임없이 이 항복한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왜군의 후방에서의 이제 그 지원 작전입니다. 지원 작전을 끊임없이 했거든요. 그것만 봐서도 아주 지긋지긋한 왜군을 확실하게 차단 작전을 하지 않으면은 전쟁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도 정인보 선생의 도에서는 우리가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군의 상륙철수 작전의 정황을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배급 추지 임나가라. 이 내용이 중요한 게 분명히 임나가라가 나옵니다. 임나가라가 나오기 때문에 임나가라가 한반도라면은, 즉 임나가 경남에 있는 가야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배급 추지의 작전 타겟은 경남의 이제 친외 거점 세력이겠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이미 그 전에 백제계 세력은 다 토멸됐거든요. 한반도는 왜군한테 상당히 호스타일 에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좀 말이 그 기존 사학에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배급 추지 임나가라가 숭신천하 65년도의 기록 그대로 해석했을 때 대마도라고 본다면 이것은 배급 추지라고 하는 표현과 또 정합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왜군이 갑자기 후퇴하니까 당황해가지고 이제 당황했다면은 당연히 고구려는 최대 기동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육상이라면은 기병을 동원했겠죠. 근데 기병을 동원했다면 왜군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격해서 꽤 멀리 가서 다다를 만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분이면 아무리 최대한 10km를 봐도 30분이면 따라잡으니까. 그렇다면 이 기록을 보면은 육상에서 후퇴한 것은 아니다. 근데 배로 후퇴한다면 충분히 아주 끈질기게 추격을 해서 가보니까 어디 처음 보는 데 다다랐는데 거기가 보니까 임나가라 했다라고 하는 기록과 뉘앙스가 맞는 거죠. 이런 어감은 육상에서는 기동성이 불리한 왜군 추격에는 부적합하고 상륙 철수하는 왜군을 추격할 후에는 이것이 어울리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동북아 액터, 그 당시 후연이라든가 백제신라 여러 가지 그 당시 동북아 액터를 다 망라해서 폴밀 게임을 한 거로 소개를 했는데, 약식 폴밀 게임이죠. 송욱진 박사가 정리를 해서 한 걸로도 396년 400년 사이에 동북아의 구정세를 보면 각국의 국내 정세와 군사력을 대략 있는 데이터 끌어모아서 봐도
신라 구원을 하면서 충분히 고구려가 무리해서라도 혈액탄 대한해협을 건널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 그래서 북쪽에 강대한 세력이 존재했다면 불가능하죠. 하지만 위는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고구려 수군이 대마도까지 원정이 가능한 구체적 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 5가지, 6가지 정도의 방증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는데, 이거는 이제 군사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약간 좀 고고학적인 사실을 좀 끌어왔습니다. 우선 이 호태왕군이 끊임없이 백제를 살리려고, 백제를 부흥시키려고 항복했죠. 이제 아신왕이. 근데 다시 이제 부활시키려고 백제 후방 동맹군을 끊임없이 화통을 해가지고 뭐니까 몰래 작전을 짜가지고 왜군이 바다를 건너와서 고구려를 이역을 할 때 그때 고구려군 입장에서는 이제 동맹군이 다시 한반도로 못 넘어오게 차단하면은 길목을 잡으면 되거든요. 길목을 틀어지면은 왜군이 못 들어오겠죠. 길목은 대마도와 이끼사구가 후쿠오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목을 틀어 잡으면은 다시는 못 넘어오게 할 수 있으니까 대마도는 작전 소요가 있었고 이끼섬도 작전 소요가 있고 좀 더 확실하게 이제 하려면 후쿠오카까지 점령을 하면 차단이 되겠죠. 후방에서 들어오는 그 왜군을. 그런데 후쿠오카 남쪽에 바로 이 시기에 희한한 고군들이 조용히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그게 뭐냐면은 일본 고고학에서 말하는데 고구려풍의 고분이 나옵니다. 412년부터 갑자기 등장하던 이것이 구만모토 지역 뭐냐면 후쿠오카 밑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이런 벽화고분을 그리는 세력들이 갑자기 등장했다가 한 100년 동안 세력이 커집니다. 축축축 퍼져나가서 이제 혼슈까지 밀고 들어가다가 한 120년 후 520년쯤에 야마토 외조정에서 파견한 토멸군에 의해서 이 세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토멸됩니다. 그 토멸되는 양상을 보면은 아주 가혹하게 잔혹하게 토멸을 해요. 그거 보면 아주 적대적인 관계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고구려 풍이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현재 일본에서도 보면은 재밌게도 이 벽화에 보면은 말을 싣고 배를 타고 건너왔던 이런 벽화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네들이 대륙에서 말을 타고 건너왔다는 걸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과시하고 싶었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구마모토 장식박물 고분관에서도 자기네들이 봤을 때 분명히 여기 고구려 풍의 고분에 있는 것은 호태왕비와 모종의 관련이 있는가다라고 생각하는데 답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다대 고고학과 교류를 해가지고 뭔가 답을 찾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제가 사진을 많이 안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사진이 없는데 이 벽화 고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당대의 우리 전형적인 고구려 고분의 벽화보다는 아주 수준이 떨어집니다. 아주 조야한 형태의 고분인데 색깔이 들어간 그런 고분은 일본 전에 어디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구려 풍 같다 생각하는데 두꺼비가 문양에 등장한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천문도 벽 천장에 고구려식 천문도가 나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게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현재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기쿠치 지역, 구마모토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이 이 세력이 만일 고구려의 전략 입장에서 본다면 후쿠오카를 발전 기지로 해서 끊임없이 바다를 건너서 백제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왜군의 전진 기지가 일정 보면 PHP 같은 거예요. PHP 하와이 같은 거, 미군의 하와이. 그다음에 대마도는 주일 미군이 있는 일본이나 한반도 같은 거죠. 이제 MOB 같은 전방 작전 기지인데 이 PHP 같은 후쿠오카의 전방 주요 작전 거점 기지를
못 움직이게 하려면 고구려 전략가 입장에서는 그 밑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고구려 군을 잔류시키거나 아니면 친고구려 세력을 키워놓으면은 왜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도로 고구려군을 잔류시키고 현지 세력을 포섭을 해가지고 이제 차단 효과를 누리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상상을 해본 겁니다. 하나 이제 방증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400년에 이 고구려군이 바다를 건너서 작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또 재미있게 보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 오사카입니다. 오사카고 이게 이제 아와지시마예요. 여기가 이제 코베입니다. 코베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카시 해협이 있고 여기 다리가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고시키스카 고분이라고 보이죠. 고시키스카 고분. 이 고분이 아주 독특한 고분입니다. 초대형 고분인데 보통은 오사카에 진짜 초대형이 있고 나라 지역에 대형 고분이 있는데 희한하게 딱 떨어져서 여기 하나 딱 있습니다. 초대형 고분이. 근데 그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 보시면은 이 아카시 해협, 만약 그 적대적인 세력이 야마토 외의 본거지 전략적 중심을 노린다면 반드시 그 아카시 해협을 지나가야 됩니다. 함대가. 근데 그 함대가 지나다는 좁은 해협 바로 앞에다가 다른 그 지역에는 없는 딱 하나의 대규모 고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겁니다. 전방 후원분입니다. 이 위치는 마치 내가 감시병처럼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막겠다.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막아주겠다. 문무대왕릉처럼. 혹은 여기서 이제 끊임없이 각오를 다지는 거죠. 이 해협을 뺏기면 우리가 야마토 외가 함락된다라고 하는 전철,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의 상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위치라든가 이것이 너무나 독특해서 어쩌면은 이 부분의 조형식은 5세기거든요. 딱 5세기입니다. 그렇다면 5세기, 즉 400년대에 뭔가 아주 충격적인 외적의 침공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증거는 안 되고 하나의 그 형사들이 자료 수집할 때 하나의 이제 심증적인 근거야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는 희한하게 지금 뭐 2개밖에 발견 안 됐지만 나라 옆에 있는 나라의 아스카 맨 밑에 있죠. 아스카에는 완벽한 고구려의 고분이 2개가 현재까지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고분은 천문도가 있는데 그 천문도를 분석을 했더니 이거는 고구려 한이라는 것도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이건 완벽한 고구려 고분인데 왜 백제도 신라도 아니고 아스카의 중심부에 고구려 고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요 벽화에 나오는 여성들의 패션을 보면 이것이 유행한 시기는 5세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본 고고학계에서는 키토라 고분하고 그다음에 다카마츠스카 고분은 7세기에 조형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단부에서 나오는 것들은 훨씬 이른 시기에 토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 고고학계에서 명확히 몰라 이게 도대체 언제 조형이 되는지. 그야말로 신비의 미스테리 고분입니다. 근데 이 스타일은 5세기에 유행하던 벽화 고분의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히 5세기에 조형된 고분일 수 있다는 거죠. 일본 야마토의 핵심부에 왜 천왕급의 일본 무덤이 있을까? 이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구려의 문화적인 혹은 정치적 영향권 하나 있었다고 봐야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5세기에. 혹은 약간 후대일 수도 있죠. 근데 일본 고고학계에서는 이걸 아무런 설명 안 합니다. 단순히 고구려 풍의 고분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를 봐서도 이거 보면은 이제 사신도가 있고 천문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천왕급 내지는 상당히 고위 인물이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고구려의 사신을 위해서 이런 무덤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건 역시 4세기에 고구려의 영향권하에 혹은 정치적인 영향권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문화적, 정치적.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태양군이 사회평정이라고 했던 전쟁 목표를 달성한 게 아니었을까. 다시 말하면 사실상 백제하고 외를 이었던 교통선을 틀어지고 완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대마도 후쿠오카를 완전히 틀어졌기 때문에
야마토베가 고구려한테 상당히 의존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부분이. 그래서 이건 역시 명백한 증거나 하나의 그 방증 자료가 될 수 있다 보고요. 이게 바로 왼쪽이 이게 다카마스스카 고분이고 이게 이제 키타로 고분입니다. 이 두 개의 고분의 미스터리를 풀면 일본 고대사의 모든 게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매력적인, 박 기자님 한번 연구해 보셔도 정말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근데 일본 국어학계에서는요 아무도 연구 안 합니다. 절대로 연구 안 하고요. 그냥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고 딱 끝나요 거기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이 오사카만의 이제 나라가 있고 왼쪽에 오사카가 있지 않습니까? 오사카 남쪽에 사카이시라고 있는데 사카이시에는 지금도 이렇게 초거대 고분이 나옵니다. 예, 사카이시에는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센능이라고 인도천왕이라고 또 하나 용적률로 보면 세계 최고인데 그 응신천왕이라고 알아. 지금은 응신천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즈를 보면은 기존의 아스카나 나라에 있던 부분들은 대략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렇게 커질 때는 그만한 노동력과 경제력을 희생한 거겠죠. 그만한 기회비용을 지불했을 때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상상해보면 뭔가 그 당시 이 부분이 5세기로 대략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형된 게 또 하필 5세기입니다. 그러면 뭔가 그 당대에 이 거대한 고분을 만들어서 야마토 왕조의 권위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됐었던 정치적인 사연이 있었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상과 정인보 선생의 호태양 수군 도해설을 약간 확장시키면 뭐냐면 뭡니까? 호태왕이 대마도와 후쿠오카를 완전히 틀어짐으로써 무릎을 꿇었다. 야마토가 무릎을 꿇었다. 라고 하는 상황하고 정합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정합성이 있느냐? 뭐냐면 그 당시 야마토가 절치부심한 겁니다. 이 거대한 국을 만들면서 국민적인 총동원령을 내린 거죠. 총동원 내려 우리가 와싱상담 반드시 저 길을 뚫어야 된다. 길을 뚫어야 한반도에서 철도 받고 여러 가지 선진 기술 받을 수 있거든요. 당시에 일본 6세기, 7세기까지 철 제철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 제철 기술은 원유 같은 전략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급이 끊기면 나라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고구려가 교통도를 딱 틀어주고 있으니까 이걸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사기 진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의 나라를 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인보 호태양설과 스토리텔링으로 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은 이 고구려를 조용한 것이 또 다르게 보면은 이 나라 아스카를 장악하고 있는 고구려계 세력이 현지 야마토 세력에게 그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 고분을 더 크게 만들어서 제압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건축 기법이 대부분 백제식 건축 기법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 봤을 때 그건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대마도와 후쿠오카를 딱 틀어지고 있었던 친고구려의 세력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절박한 어떤 전략적 국가적인 필요성이 국민 총동원의 분위기를 장악해야 됐고 그것이 어떻게 말하면은 사기양양의 차원에서 이렇게 거대한 고분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게 가와치 왕조로 부르는데 이것이 한 100여 년 가다가 딱 사라집니다. 다시 다 아스크 돌아가요.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데 이것 역시 일본 고대 고고학에서 아주 미스터리 중의 미스터리입니다. 왜? 누가? 왜 이렇게 했어야 했느냐? 이건 역시 어쩌면 동북아 국제정세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막 일어났던 모든 대부분의 중요한 국내 정변이라든가 이 정치 지형의 변화는 늘 일본 사기를 인정합니다. 뭐냐? 대륙의 정세와 링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링크되어 있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딱 멈추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오사카에 근거적인 게 5세기의 백제계 세력 이게 다 이게 가와치 왕보 이제 전형적인 백제계 유물들이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증거가 5가지. 이게 좀 심각한 건데 이게 바로
이게 이 대배달 민족사라는 책인데 이게 5가지 책입니다. 이 책은 뭐냐면은 이유립 선생이 자기 아버지가 이관집인데 이관집 선생하고 이관집 선생의 아버지 이관집 선생은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관집 선생하고 자기 친구가 1898년 호태양비를 탁본했다는 거예요. 아주 이른 시기에 탁본을 한 거를 자기가 어렸을 때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대에 나와 탁본하고는 다른데 어디가 다르냐면은 2차 400년 원정 부분이 몇십 자가 50여 자가 다 멸실이 되어 있어요. 깨져 있습니다. 근데 이립 선생이 자기 어렸을 때 봤던 기록을 눈으로 봤던 걸 복원을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인보 선생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인데 호태양군이 왜군을 쫓아서 바다를 넘어서 어디까지 공격을 했냐면은 큐슈 밑에 가고시마 있지 않습니까? 가고시마까지 추격을 해서 완전히 토멸을 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력을 편성해가지고 세토나이카를 따라서 함대를 이동시켜가지고 오사카를 넘어서 야마토 본부까지 토멸했다는 겁니다. 그건 깜짝 놀랄 얘기죠.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지금 있고 희한하게도 호태양비에는 가장 마모된 50자가 마모된 곳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급 추지 임나가라 그 다음 대목이에요. 50자 싹 지어서 알 수 없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대야마도 건너서 때리고 후방 거점 때린 다음에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끝장을 보자. 완전히 항복을 받자라고 해서 원정군이 야마토 외 근거지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카시 해불 함대가 들어가는 장면과 정확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호태양비를 원본을 봤다고 하는 이유리 선생은. 그래가지고 함대가 상륙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토멸을 했다. 항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호베 지역에 이상하게 딱 하나의 초대형 부근이 나오는데 그 위치가 딱 해협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이 해협을 뺏기면 안 된다라고 아주 그냥 각오를 다지는 그 형세를 하고 있는 것이 저한테 일종의 상상의 나를 표기한 것과 정합성이 있는 거죠.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전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아요. 이건 좀 믿어지지 않는데 제가 전략가라면은 후쿠오카까지는 분명 하겠어요. 제가 호태양의 전략가를 한다면. 하지만 야마토 이 중심지까지 가는 것은 너무 이 병참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너무 길기 때문에 위험하고 근데 과연 했을까라고 보여지는데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규슈 지역에 상당한 친고구려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아주 옛날부터 내려왔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바로 아까 구마모토 지역에 있는 고구려계 고군을 만들던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고구려군을 쌍수를 들여 환영했다는 거예요. 고구려 원정을 환영해서 합세해서 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가능하면 일본 열도가 전부 다 호스타일 에어리어를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륙작전입니다. 제가 상륙작전에 진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작전이에요. 하지만 현지에서 우호적인 세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작전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이립 선생의 만멸된 50자를 복원했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분석 연구를 조금 했는데, 분석 연구를 한 관점에서 내가 호태양의 전략가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봤을 때 분명히 여기까지는 잘 점령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점령하면 다시는 이 외 주력이 이걸 건너오지 못하거든요. 요 대마도와 여기만 장악하면. 근데 이루 선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밑에까지 갔다가 이렇게 여기를 완전히 박살을 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스토리가 전혀 터무니없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제가 하나의 실마리를 본 게 뭐냐면 바로 663년에 그 외와 백제의 연합군이 이제 금강하구에서 나당 연합군하고 그야말로 대해전을 벌입니다. 대해전. 제가 현장에도 몇 번 답사갔는데 대해전을 벌였어요. 그런데 대패했죠. 그러면서 백제 유민 귀족들하고 왜군이 다 철수를 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633년부터 몇 년간에 거쳐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방어 시설을 구축을 합니다. 일본 열도 전역에. 이게 바로 그 방어 거점들이에요. 이렇게 가네다 성부터 해가지고 여기 다자이오에 있는 성, 그다음에 기성 후방부의 기쿠지성. 이게 제가 기쿠지성까지 가봤는데 여기를 딱 만들고 그다음에 요 세토나이카 연안에다가 거점들 다 만듭니다. 방어선을. 그다음에 가장 최후 방어선은 오사카와 나라를 가르는 그 다카야스야마에다 마지막 백제식 산성을 쌓아요. 제가 한번 답장하는데 멧돼지 출몰할까봐 피하면서 겨우 창고지를 찾았는데, 근데 이 라인 디펜스, 이 디펜스하는 방어 기획을 가만히 보면 제가 백제 야마토 외의 전략가라고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냐면은 마치 623년, 200년 전에 아주 적대적인 세력이 야마토 전략 중심부가 완전히 박살이 났던 상처를 복귀하면서 만들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거점들이. 근데 이 거점들의 방어 전략의 개념이 놀랍게도 이일육 선생이 얘기했던 50여자 마멸된 50여자 기록과 정확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떻게 높으냐? 아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미즈키 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여기 미즈키 성이에요. 산과 산 사이를 이렇게 토성을 쌓은 겁니다. 이 토성을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도 이것은 우월한 기동성을 갖고 있는 기마 부대의 큐슈 남쪽으로의 기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전술적 의도가 보입니다. 이 토성은. 그리고 이 앞에는 물을 가둬놓게 했어요. 말이 무서워하는 게 물이잖아요. 물이 있으면 못 움직여. 얕은 물만 있어도 못 움직이거든요. 그게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산과 산을 이렇게 긴 토성을 쌓은 겁니다. 이런 토성은 제가 중국의 만리장성의 동단부, 즉 산해관과 바다를 있는지 보면은 이 만리장성은 산에서 오다가 막 끝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한 몇 킬로의 이와 같은 형태의 방어성을 쌓았거든요. 보면은 끊임없이 북방 유목민족 기마 부대를 가지고 중원을 이렇게 공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인 거죠. 그런 시설과 유사한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일본 박물관에서도 백제식 판축 공법에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방어시설을 기획하고 지휘한 사람이 전부 다 억류복례라든가 백제 장군들이라고 이름도 일본서기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산과 산 사이 좁은 길목을 막은 거예요. 근데 요 길목만이 기마 부대가 통과해가지고 큐슈를 이렇게 완전히 점령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통로를 탁 틀어 막은 거죠. 그리고 요 오노산성, 그다음에 기성, 후방부의 기쿠성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기동성이 우월한 적성 부대를 남하를 차단하는 방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어서 세토나이카이를 쭉 이어가지고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최후에 뭡니까? 다카야스야마, 오사카 뒷산을 딱 마지막으로 막은 거죠. 근데 이것은 물론 그 당시에 나당연합군의 침공 루트를 예상하고 할 수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한번 그렇게 당해본 거예요. 200년 당해봤기 때문에 기록이 생생하기 때문에 작전적으로 다 치밀하게 복귀해서 당하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데 뭡니까? 방어선의 의도와 전술적인 목표들이 이일육 선생이 복원했다고 기록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너무 재밌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호태양의 전략가를 한다면 야마토 중심부까지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만 후쿠오카까지는 차단 작전을 위한 이제 점령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대략 한 100년 동안 이어졌고, 그게 장수태왕기에, 이제 장수태왕은 그 다음 문자태왕이잖아요. 장수태왕기에
고구려 중심의 동북아 국제질서의 하나의 전략적인 근거가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시면 참 이렇게 산과 산을 이어서 쌓는 이거는 누가 봐도 우월한 기마부대의 기동을 차단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산의 관도 이런 식으로 막 나가놨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613년에 이 방어 계획의 아키텍트는 200년 전에 당했던 그걸 복귀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방정 근거인데요. 일본 서기 기록에 보면 임나가 끊임없이 야마토의 조공왕이 기록해 납니다. 조공. 임나가 야마토의 조공을 해요. 근데 400년부터 한 100년 동안은 조공 기록이 싹 사라집니다. 그 말은 점령 당했기 때문에 조공을 못하는 거죠. 대마도가 임나인데 임나가 고구려에 딱 목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조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닌가. 이건 고대 이용훈 교수가 제안했는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더 정밀하게 한번 데이터 백업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400년부터 520년 동안 야마토웨가 규슈 지역의 친대륙 세력 이와이 토벌을 520년 하거든요. 그 사이 한 120년 동안은 조공 기록이 없다가 이후에 갑자기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일본 서기에. 이것도 아마 우리가 누군가 연구를 해서 밝혀볼 만한 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요게 일본 서기의 이벤트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요게 백제고 요게 신라입니다. 보시면은 마치 이제 구글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내 그 텍스트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가 힐러한테 졌지만 사실은 구글 데이터에는 내가 많이 등장해서 내가 이기겠는데 사실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데이터를 쭉 모아보니까 신공 응신기, 그러니까 소위 말 369년 이전 이 임나일본보를 세웠다고 하는 그 시기, 그 다음에 응신기, 그 초기 기록 후부터 개체천왕까지는 여기 보시면 임나 기록이 아예 등장하지는 않아요. 임나 자체가. 근데 후대에 와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걸 봐도 선화 민달천왕기 이때죠. 이때 후기에 친백제 성의 경사와 천무조에는 또 여기 천무조에는 갑자기 신라가 늘어나잖아요. 요 신라. 요 때는 가장 친백제, 요 때는 신신라계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 시기에는 임나가 아예 등장 자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그 당시 임나가 한 100년 동안은 고구려의 영향권에 있었다고 하는 판단하고 다소 정합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결론입니다. 아까 배급 추지 임나가라고 하는 요 8자 기록 때문에 임나일보서는 뭡니까? 가야가 임나고 가야가 일본이 야마토웨가 식민통치기관을 설치해서 실제로 백제국 신라를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 게 임나일보설이거든요. 369년부터 562년까지 한 200년간. 그게 임나일보설인데 임나일보설과 호태양 수군 도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태양이 바다 건너서 쳐서 차단했다면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거거든요. 왜군이.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양립 불가능한 사설인데 배급 추지 임나가라고 하는 8자 글자가 이 두 쪽에 어느 쪽이 사실이냐 판단하는 상당히 중요한 실마를 제거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검토 결과는 임나일본부설이 호태양 수군 도시보다 특별히 논리적으로 우월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기존에 배급 투지 임나가라 해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 군사적인 폴믹 게임 결과, 그다음에 약간 증거력은 미약하지만 한 6가지 방증 사실을 쫙 종합해봤을 때 임나일본부설이 호태양 정인보학설보다 특별히 우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정인보학설이 더 확실하지 않지만 근거로 봤을 때는 또 말이 많이 됩니다. 말이 되는 구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학계에서는
호태양이 원정 일본 대마도나 후쿠오카까지 원정했다는 가능성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생무시되고 있죠. 정인보 선생의 학설이 완전 유령 취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 그건 사학자들 물어봐야 될 일인데 아무튼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사학자들 어쩌면 너무 월권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국제정치학자들하고 융합적인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을 국제관계적인 군사적인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 혹은 군사학에 좀 연구한 사람들과 융합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의 리그, 자기들끼리만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집단사고, 확증 편향 혹은 그와 같은 어카데믹 미스컨덕트가 나온 거 아닌가라고도 제가 약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학설을 대등하게 비교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리고 연구 결과 임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390년부터 400년 호태왕의 원정군의 대마도 규시 원정이 사실이고 이후 장수태왕기 100년간 이 역사 지형이 유지되었다면 가정법입니다. 되었다면 임나 일본부 삼양 경우서는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5세기 100년간 동북아 국제관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고구려가 균형자를 넘어서 만주와 한반도, 일본 열도로 이어지는 소위 해륙 준패권국이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해륙 준패권 개념은 윤명철 교수가 얘기한 건데 백제의 해상 세력을 흡수함으로써 고구려가 해륙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거죠. 단순히 만주의 강대국이 아니라 백제를 포용함으로써 해륙 강국이 되었다. 하기 때문에 동북아의 완벽한 패권국이 하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확고한 준패권국 지위를 확보했다. 그게 한 100년이 갔다라는 해석도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준패권국 고구려라고 하는 힘의 분포 구조의 가능성을 열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기존 동북아 국제관계사에서 전혀 해보지 않은 얘기거든요. 근데 처음 이 이야기의 실마리는 정인보 선생이 했고 그걸 제가 관심 가지고 따라다녀 보니까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라고 한 데까지 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관학계에 제어를 한다면 우리 두 분 국제체제인데 5세기 100년간의 동북아 국제체제는 호태양부터 장수태양으로 이어지는 힘의 균형체제 혹은 화자의 탁스 고구려 시기일 수 있다. 그래서 추후 정밀하고 융합적인 연구를 중첩해서 5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힘의 분포와 영향의 구조 실체에 대해서 해석을 앞으로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명료하게 하는 목표는 어디냐? 과연 고구려 원장군 공략을 할 수 있었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키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학계는 담석기 퍼노키얼리즘을 좀 극복하고 국제관계 영역은 국제관계사와 IR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 동종교배, 집단사고 오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발표가 아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10분이 초과했는데 지금 마치고 한 5분 동안 자리 정리하고 나서 토론 선생님 모시고 토론을 하겠습니다.